오늘은 여성 신교육과 이화학당편을 보내드립니다. 수많은 한국학 관련 저서를 집필하고 있는 언론인 이규태 씨. 그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임신 금기와 태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네 옛 여인들은 시바지 역할을 위해서 자신의 전 운명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뭐라고? 태아기 몸에 태기가 있는 것 같다고? 예, 틀림이 없나 봐요. 내 그럴 줄 알았지. 아니, 어떻게 그럴 줄 알아요? 난 태아기를 관사하면서 태아기 몸매를 유심히 살펴봤다니까. 아니, 그렇죠. 선 보는 일이 바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건 그렇고. 예. 그 새아기가 실태도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구만. 아이, 저쪽 가면 어지간하니까 믿어도 될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한 번 더 딱 부러지게 일러줄 필요가 있어요. 당장 새아기를 부르도록 해. 아유, 그럼 당신 좀 나가겠지. 나가다니, 나도 들어봐야겠어. 나는 말이야, 저 병풍 뒤에 가 있을 테니까. 응? 이래서 새 며느리가 호출되는데 걔 앉거라. 아가. 예, 어머님. 넌 아이벤 어미가 지켜야 할 도리가 어떤 것들인지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어디 한번 말해보아라. 예, 어머님. 아이를 가진 여인은 첫째, 높은 마루나 걸상 위에 올라서도 안 되고, 험한 길이나 냇물을 건너서도 안 되고, 담을 넘거나 개구멍을 나다녀서도 안 됩니다. 둘째는? 예. 말이 많거나 웃거나 놀라거나 겁을 먹거나 울어서도 안 됩니다. 다음은? 잠잘 때 가루 눕지 말아야 하며, 서 있을 때는 몸을 기울이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을 보지 말고 음탕한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는? 닭고기, 오리고기, 오징어 같은 음식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예. 성현의 글을 읽고 아름다운 노래를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거북이, 봉황, 주옥과 같은 놀이개를 몸에 지녀야 좋습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음욕을 비롯해서 헛된 욕심이나 투정이나 원한을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옳거니! 과연 내 며느리로다. 아니, 아버님. 그런데 막상 태어난 아이가 고추를 달고 나오지 못했을 때 사정은 달라집니다. 철저한 남성 위주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의의란 그 한계가 너무나 뚜렷했던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조건 없는 맹종만 강요됐고 반드시 아들을 낳아줘야 했으며 알뜰살뜰 가사노동에 종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숙명적인 의무만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슬픈 존재였습니다. 잠시 경북 예안 지방에서 수집된 바 있는 내방가사 여자 유행가를 들어보면서 우리네 옛 여인들의 심사를 음미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행가는 있을 유자 갈행자 노래 가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반드시 시집을 가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부모 형제와 고향 산천을 떠나지 않을 수 없어 슬퍼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민요 가수 박은희 씨의 소리로 재연해 봤습니다.
가소롭다 여자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라. 여자된 한탄이야 소의 일반 아니온가. 세상에 나온 사람 일생사 있건만은 이 사람에 나온 일은 더욱더욱 한심하다. 하늘님께 명을 받고 부모님께 혈육받아 십삭을 채운 후에 이 세상 나올 적에 과치 않은 여자로다. 아들 되기 원한 부모 오직 섭섭하오실까. 인후하신 나의 부모 애지중지 사랑하와 금지오겹 잘할 적에 무정세월 훌훌하와 7, 8세 당도하니 여자의 직분으로 금침방적 배울 적에 자예하신 우리 엄마 몽매한 저희 등을 채울로 앉혀놓고 이것저것 가르칠래 체질이 천박하와 부모 간장 채운 일을 어찌다 말할 쏜가. 15세 당도하니 어마님 하신 말씀 금신방적 하는 일은 저 안에도 하려니와 여자의 몸이 되어 타문에 출가하문 예로부터 정한 바라. 행실을 모르면 가도를 패함이니 여자의 행할 일을 대강들어 말하리니 몽매한 저희 등은 자세 들어보라. 그래서 말씀입니다. 한국의 현대 여성들은 이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 말하자면 이 땅에 신식교육의 밭을 갈고 여성교육의 씨앗을 뿌린 이들 선교사들.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낯설고 물선 이 땅의 재물포 부두에 첫 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요귀 대자는 당위 인력이라. 너희들 사이에서 훌륭히 되고자 하거든 봉사하는 자가 되고, 너희들 사이에서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면 심부름하는 자가 될지어다. 정동에다 배제 학당을 설립한 아텐셀라는 마태복음 20장을 인용, 요귀 대자 당위 인역이란 당훈을 한문으로 지어 내다 걸었습니다. 물론 그 말은 전통적인 교육 이념을 대담하게 부정하는 혁명적인 구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네 전통적 교육 이념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문의 영달수단에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이리 앉으십시오, 할아버지. 아니, 귀신은 아닌 것 같구만. 그렇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알이 왜 새파랗고 머리카락이 노랄까? 그래서 이상하단 말씀이십니까? 할아버지, 제가 태어난 땅에 가면 눈알이 새까맣고 머리털이 까만 사람들 역시 흔치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학당에서는 신학문을 가르친다길래 구경삼아 나와봤는데. 여하튼 잘 오셨습니다. 이왕이면은 할아버지께서도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해주십시오. 그래, 입학을?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는 나이를 초월해서 학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10살짜리 소년으로부터 56세 노인까지가 학원입니다. 그리고 양반, 상놈 같은 신분의 차이도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놈들이야 좋겠지만 양반들이야 어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똑같은 옷을 입게 돼 있습니다. 긴 도포에 큰 갓을 쓴 행전 차림이 바로 저희 학교 교복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 학교에 입학을 하고자 하면은 무슨 시험을 쳐야 하는고? 네, 중효신. 이 세 글자 중에서 어느 한 글자를 골라 글을 지어서 제출하십시오. 기록에 의하면 신분을 과시하고 싶었던 당시의 배제학당 학원들은 담뱃대로 도포의 뒷자락을 유별나게 부풀리고 다녔습니다. 담뱃대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양반 행세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한편 53세의 선교사 스크랜튼 부인은 정동에 있는 조선 기와집 한 채를 개축, 여학교를 만들고 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양국관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쓰잘데없는 계집년이 태어나서니. 또 그 말씀. 자기사, 나같이 못난 애비를 만난 것도 다 팔자라면 팔잘 되지만, 이왕 계집애로 태어날 바에야 왜 부잣집에 못 태어나고서니? 뭐야? 무슨 좋은 수가 있다는 거야, 뭐야? 소문을 들었는데요. 여자를 양국관에 맡기면 거저 먹여주고 입혀준다던데요. 양국관? 아니, 그 서양 귀신이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말이지. 그런 것도 아니랍디다. 그런 것도 아니라니. 언젠가는 무슨 야로를 부를 테니까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입혀주고 먹여주는 거 아니겠어? 그렇다 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우리 별단이가 12살만 넘으면 어차피 팔아넘길 거 아닙니까? 두고 기르자니 함께 굶어 죽을 판이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실 그 당시 조선은 가난에 찌들 대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땅에 상륙한 일본인들은 7, 8알이 전당포 영업을 했는데 그들은 채무자의 아내나 딸들도 즐겨 저당 잡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1929년도에 조선일보 기사를 살펴보면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 진곡에 저당 잡혀 있는 조선 여인 수가 무려 1,300명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긴 인변만 해도 일리가 있긴 있구만. 믿어봐야 본전이고. 이렇게 해서 별단이라는 소녀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 깨름칙한 양국관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도 재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문도 가르쳐드립니다. 새로운 공부라는 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쓰잘데없는 계집년이 공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머지않아서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별단이라는 소녀가 이화학당 학원이 되고 아버지는 양국관 청소부로, 어머니 박씨는 가정부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스클랜턴 부인은 별단이라는 여학생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어느 벼슬아치의 소실인 김 부인이 스클랜턴 부인에게서 영어를 배우고 있었기에 별단이라는 소녀는 두 번째 이화학당 학생이 되는 셈이죠.
1885년 그해 여름에는 또 콜레라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염병은 모두가 외래병으로 생각됐습니다. 예를 들면 천연두는 호기마마라 해서 오랑캐 병이요, 성홍열은 양독이라 해서 서양병이며, 유행성 감기는 서바나풍으로 스페인병이며, 콜레라는 화독이라 해서 일본병이라 했습니다. 물론 의약품이 보급되지 못했기에 민간에서는 무서운 사람의 징명을 붉은 글씨로 써서 환자의 이마에 붙이는 환행 따위로 콜레라 귀신을 쫓으려 들던 시절이었습니다. 1821년 한 해 동안에 서울에서만 13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니 조선인에게 있어서 호열자란 그야말로 죽음의 사신 그 자체였습니다. 박씨, 나한테 좀 와보세요. 예, 선생님. 박씨는 나 따라갈 준비 좀 해주시지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선생님? 박씨는 시구문 밖까지 날 안내 좀 해주세요. 예? 시공문 바깥이요? 박 씨가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시구문 밖에는 미처 숨이 넘어가지 않은 콜레라 환자들이 우글거리는 곳, 연병 환자는 집에서 죽게 되면 안 된다는 미신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다른 데라면 몰라도 거기는... 걱정 말아요. 내가 바로 의사 아닙니까? 아니, 그럼 선생님께서 거기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시려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나는 학생들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아니, 그곳에 가시면 안 돼요. 아유, 안 돼요, 선생님. 큰일 말씀하지 마세요. 임잔 왜 잔소리가 그리 많아? 선생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어야 할 거 아니야. 알았어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시구문 밖. 그곳에서 스크랜턴보이는 아사지경을 헤매고 있는 소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소녀가 이화학당 3번째 학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연말까지는 학생 수가 7명으로 늘어납니다. 스크랜턴보이는 이화학당 학생들에게 붉은 치마 저고리를 만들어 입혔습니다. 러시아제 보목에다 붉은 물을 들인 그 제복은 한눈에 보아도 별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을 알고 보면 또 눈물겨운 사연이 서려 있었습니다. 죄수에게 푸른 수의를 입혀 도망갈 수 없게 만들던 스크랜턴보이는 학생들에게 눈에 잘 띄는 붉은 옷을 입힘으로써 기숙사에서 함부로 도망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윽고 스크랜턴보이는 민왕후로부터 이화학당이란 교명을 하사받기에 이릅니다. 원래 백꽃이란 왕실을 상징하는 꽃이기에 민왕후가 이화라는 이름을 하사한 것은 여성 신교육에 대한 특별 배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꼬리에 꼬리를 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때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남녀가 유별한데 당신이 어떻게 우리 여학교 기숙사에 뛰어들겠다고 이러십니까? 남녀 유별이고 뭐고 간에 나는 무조건 내 딸년을 끌고 가야 되겠다니까. 무슨 일로 이러십니까? 예, 선생님. 이 사람이 바로 우리 학당의 4월의 학생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요. 예, 그런데요. 그런데 그 4월이가 우리 학당의 기숙을 시작하고 나서 집안에 병이 든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요.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인즉슨 집안에 병이 생겨난 것은 서양 귀신이 침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요. 그래서 무조건 4월이를 업어가야겠다고 이렇게 그냥... 예, 그랬군요.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저 4월이 아버님, 잠시만 제 방에 가셔서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집안의 병고도 병고지만 당신의 서양 오랑캐들은 체조 시간에 계집 아이들 옷까지 벌거벗기도 하는 거 다 알고 왔다 이겁니다. 그런 소문은 실제와 다르다니까요. 어쩌다 치마가 흘러내렸다니까. 또 다른 예를 들면 학부모들은 한문, 즉 진서를 가르치지 않는 공부가 무슨 공부냐고 항의를 하려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남자 한문 선생을 초빙, 교단에 세웠는데 내외를 한답시고 여학생들이 모두 등을 돌려버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참,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뭐. 예, 얼른 병풍 사다가 선생님과 학생 사이를 가려줘야 합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마치 우후죽순처럼 여학교가 생겨나고 여학생 수도 자꾸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전신전화 또는 새로운 의료 기술 등의 신문명에 대한 경이로움과 개화 인사들의 각종 사회개혁 운동이 여성 신교육의 견인차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이화학당 설립 이후 한일 합방의 국치가 있기까지 우리나라에 설립된 여학교들 이름을 열거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의 정신, 대화, 숙명, 진명, 평양의 정의, 숭이, 부산의 일신, 인천의 영화, 재령의 명신, 원산의 루시, 목포의 정명, 개성의 호수돈, 원산의 진성, 공주의 영명, 선천의 보성, 광주의 수피아, 대구의 진명, 전주의 기전. 그리고 당시 여학교는 미션계와 약간의 사립학교 또는 관립학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기여고의 전신인 한성여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여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때는 1908년. 귀한 따님을 학교에 보내십시오. 무식하면 짐승이나 같습니다. 귀한 따님을 학교에 보내십시오. 무식하면 짐승이나 같습니다. 이때도 선생들은 이런 식의 권학 선전문을 만들어 들고 가가호호를 돌면서 여학생 모집에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내각의 편수국장이었던 어윤적, 그가 바로 관립 한성여학교의 교장이었는데 1928년에 조선일보에 실린 그의 개교 시절의 회고담을 펼쳐봅니다. 당시 교장으로서 가장 큰 고충은 학생들에게 낱낱이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여자는 아명만이 있을 뿐 본명은 기생 이외에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학생이 태어난 해의 간지를 따서 갑순, 을래, 오란 등으로 지어주기도 하고 태어난 달을 물어서 3월이, 동진여 등으로 지어주기도 했고 고향을 물어서 강경화, 용이나 등으로 지어주기도 했고 얼굴이 예쁘대서 이쁘니 얼굴이 둥글대서 둥글이 이도저도 찾을 명분이 없으면은 방울이, 병아리, 사슴이 같은 예쁜 말을 찾아 지어주기도 했다. 이따금 기생에게나 있을 법한 이름을 지어주었다 해서 학부모들의 반발도 없지 않아. 그런 학생들에게는 학부모의 뜻을 감한 무명아란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런 무명아들도 연하무명은 되고 있었다. 이제 당시의 애국가를 한번 감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흔히 에케르트의 애국가로 알려진 이 곡은 1902년 1월 27일에 고종 황제가 의정 대신 윤용선에게 국가를 제정하라는 칙령을 내렸고 그해 8월 15일자로 공식 공포된 것입니다. 작곡자 브라우스 에케르트 박사는
1901년 2월에 정부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군악대를 창설했던 독일 음악가였습니다. 에케르트의 애국가에 대한 언론인 이규태 씨의 서술을 빌려봅니다. 국력은 지리멸렬되고 동서남북 둘러보아도 이리떼 같은 위세들만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가운데 오로지 상제에게만 우리 황제를 도와주십사 하고 외쳐댈 수밖에 없었던 에케르트의 애국가는 비원에 그친 슬프디 슬픈 비가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대로 에케르트의 애국가는 비원에 그친 슬프디 슬픈 비가였습니다. 이화학당의 초기 교육은 영어, 성경 등이 고작이었으나 차츰 언문, 생리학, 한문, 수학, 지리, 역사 등으로 추가됐고 1904년에는 중등과, 1910년에는 드디어 대학과로 발전을 하게 되지만 그에 반비례해서 국권은 점차 암흑 속으로 침잠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반대로 국권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었기에 여성들이 길을 쓰고 학교를 찾아 나서게 됐던 것입니다. 안 된다, 안 돼! 아버지,
아버지는 왜 자꾸 안 된다고만 하십니까? 아이, 그 까닭을 네가 몰라서 묻냐? 도대체가 기집년이 공부를 해서 어디다 써먹냔 말이다. 이년은 어느 세월에 기집년이 과거를 치러서 벼슬 냈다는 소문 들어보았더냐? 아버지, 시대는 변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마라, 제발 좀. 이 애비는 너를 소학교에 보내준 일만 해도 후회가 막심한 판인데 또다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 어린 바쁜없는 소리 마라. 네 애비는 시방도 니네 시집 보낼 걱정만 하면 잠이 안 와요. 이 세상 산에 치고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한 옆편에 원하는 등신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아버지, 전 결혼을 포기하겠습니다. 무엇이었지? 결혼을 포기를 해? 어이구. 이래서 기집년 눈은 까막 눈이어야 하는 것인데. 아버지, 제가 대학까지 마치고 보면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노처녀가 돼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잘 아는데. 전 한 사람의 남자에게 충성을 바치는 대신에 우리 나라와 동포를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칠 각오 세워두었습니다. 어이구, 망했구나. 똑똑한 기집년 하나 기어 나와서는 집구석을 망치려 들어. 아버지,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만 흥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듣기 싫단 말이야. 특정인 누구랄 것도 없이 당시의 신여성은 대개가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여성을 상대로 한 교단에 섰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의국지사 내지 민족운동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919년의) 기미 3.1 독립운동. 우리는 순국처녀로 이름 높았던 유관순을 기억하는데 그녀는 이화학당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60만세 사건과 광주 학생 사건에서도 주동적 내지 방조적 역할을 한 것이 모두 신교육을 받은 여학생들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여성교육기관들이 항일 투쟁의 모태였음을 인정해 드려 합니다. (1939년) 이화 출신 여성 지도자 김환란 박사가 제7대 이화 교장으로 취임하기까지 6명의 이화 학교 책임자는 모두 외국인이었습니다. 김환란 박사는 식민지 조선의 암흑기에 여성 신교육의 요람인 이화의 살림을 떠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략 군대의 환송을 위해 여학생들을 프레톰에 내보내고서는 혼자 기도를 올려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맹과 삼손의 힘을 주시옵소서. 안녕하십니까, 교장 선생님. 또 무슨 일이죠? 또 무슨 일이냐고요? 어째서 저를 대하는 교장 선생님의 시선을 차갑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군요. 당신네들 조선 총독부 지시를 이행하기에 숨이 가빠그렇습니다. 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 조선 총독부의 교육 방침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시느라 숨이 가쁘지 않겠습니까? 당시 총독부는 일본어 상용을 강요해왔고 일어에 서투른 선교사들을 대신해서 1인 교수를 채용해야 한다는 압력을 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한인 교수들을 가당찮은 구실을 붙여 형무소에 보내기도 했고
학생들까지 잡아가려 들었습니다. 어서 용건이나 말씀해 주시지요. 교장 선생님, 내일부터 전 여학생들에게 몸빼를 입혀야겠습니다. 그리고요. 내일부터 예배도 일본말로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박사님의 머리 모양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의 머리 모양은 비일본적으로 보이니까요. 물론 총독부의 그러한 횡포가 이화 전문 학교에만 쏠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이른바 대동아 전쟁을 시작한 지 만 2년째 되던 1943년 12월 어느 날, 그럼 전 교직원이 다 모였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일일이 출석을 부를 형편은 못 되니까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의 지시에 따라 전시교육 임시조치령에 의해서 이화 전문학교도 당분간 휴교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농촌지도원 양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해방이 됐고 또다시 동족 성장의 6.25 전쟁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고, 끝으로 연희 전문 합창단이 노래한 올드브렉조를 감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신교육이 시작될 때에 외국 선교사들이 피땀 흘린 노고가 많았다는 사실을 감안하고서 옛날식 가사로 된 이 노래를 들어본다면 또 다른 감회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여성 신교육과 이화 학당. 지금까지 출연 김익태, 강은영, 장혜선, 문관일, 문선희,
김상옥, 김수중, 서광재, 김일, 임난, 박미선, 홍성헌. 해설 조명남, 음악 박복규, 효과 차재환, 정정일, 기술 정동화, 구성 김영무, 연출 이상해였습니다.